안녕하십니까. 마음통합의 실천 강의를 맡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이우영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SSK 연구사업 남북한 마음통합과 관련된 강의의 첫 번째 안내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주제에 맞게 마음통합에 대해서 일단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통합하면은 도대체 통일 이야기하는데 왜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통일 문제나 북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통일이란 것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체제,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체제,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한 부분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차원에서 통일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차원에 있어서도 통일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정치적 차원에서는 뭐 헌법을 포함해가지고 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는 뭐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은 역사라든지 언어라든지 혹은 문화 혹은 종교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가 통합 얘기를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통합 얘기에서 저희가 빠져 있다고 본 것이 마음의 통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이 거시적 차원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마음의 통합은 그러한 거시적이고 제도적 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주로 이제 통일이 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지만, 독일에서 한 세기에 가까워가는 통일 과정에서도 역시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과거 분단되어 있던 예멘의 통합도 역시 재분단 그리고 전쟁이라는 무력 통일의 과정을 겪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겠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 두 개의 제도가 하나로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혹은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기저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저의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 통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 연구단은 한 10년 전부터 마음 통합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북한의 마음도 알아야 되겠고, 남북한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좀 심층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마음 통합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다 와닿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일단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마음 통합이라는 것을 저희가 크게 보면 남북한이지만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마음 통합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했던 것이 접촉지대라는 것입니다. 이 접촉지대는 말 그대로 남북한 사람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남북한 마음들이 만나는 공간인데요. 다만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혹은 사회적, 문화적 혹은 심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남북한 사람들이, 마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 군데들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 마음의 통합을 연구하기엔 접촉지대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적으로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 봤었는데요. 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장소 개념입니다. 남북한이 물론 지리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남한 공간이 있을 수가 있고, 북한 공간이 있을 수가 있겠고, 혹은 제3의 지대가 있을 수가 있겠고, 거기에는 경계라는 것도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리적이고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나눈 또 하나의 축은 이 마음, 남북한 마음 혹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얼마큼 지속적으로 구조화돼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구조화돼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우리가 제도화된 지역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그게 간헐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비제도화된 공간이라고 구별했습니다. 그렇게 두 축, 제도와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촉지대를 나눠봤더니, 예시적으로 보면 저희 지금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8개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실질적으로 남북한 사람들의 혹은 마음들이 상호작용하는 접촉지대를 통해서 어떻게 마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일단 추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접촉지대, 저희가 이제 마음통합 연구를 시작했던 첫 번째 기준이 되겠는데, 이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마음들이 부딪히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 세 개의 그래프를 본다면, 세 축으로 본다면, 일단 그 위에 있는 부분은 남북한 마음들이 만들어지는 상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상호적 마음의 체계라고 봤고요. 한쪽은 남쪽의 마음 체계고 한쪽은 북쪽의 그 마음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눠봤는데, 하나는 가치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정서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사고 방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남북한에 모두 있는 그 마음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 체계들이 저희가 접촉지대라는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공간 효과를 받게 됩니다. 여기는 좀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남북한 마음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공간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컨대 남북한 마음이 만날 때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혹은 경제적 자원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혹은 사회적 자본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상적 수준에서 보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크게 네 가지 상호작용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충돌한다. 그러니까 남북한 마음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협상이라 가지고 남북한의 마음들이 서로 협상하는 경우, 혹은 구성, 이건 아주 새롭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수능의 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기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죠. 저희가 그 아까 접촉지대를 몇 가지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개성공단 사례입니다. 물론 지금은 개성공단이 작동되고 있지 않지만,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남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물론 숫자로 보면 북한의 노동자들이 많지만 상근하고 있는 남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한의 기업 관리자, 북한의 근로자, 노동자들이 그 상호작용했던 제도화되고, 영역으로 보면은 물리적 공간으로 본다면 북한 영역이 돼서 이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남쪽, 북쪽에 마음 체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남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정서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로 그 남쪽의 기업 관리자들을 보면 우월감이 있다든지 승리의식이 있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동포애라든지 이런 정서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고방식은 북한의 그 노동자들, 근로자를 보는 남한의 기업 관리자들은 대표적인 북한 근로자들은 좀 불성실하다라든지, 혹은 또 남한의 기업 관리자들은 수직적 그 노사관계에 익숙하고, 그다음에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고 방식으로 나타났고요.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금전이라든지 물질, 가치 우선.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금전과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런 것이 이제 남쪽 그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남쪽 주로 기업 관리자들의 마음이었다고 본다면, 북쪽 사람들은 여기 주로 노동자가 되겠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남쪽에 대한 적개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패배의식도 있고, 또 어떤 면에는 남쪽의 물질적인 걸 동경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되는 것이 북쪽 그 근로자들의 정서라고 보여졌습니다. 사고방식은 예를 들어서 남한 자본가들은 뭐 돈만 밝힌다 이런 생각이 줄어들겠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북쪽은 사회주의적 전통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치에서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평등이라든지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치관에 있어서는 그 물질보다는 정신적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계셨던 북한 노동자들의 마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적 효과라는 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북쪽 지역이라는 공간이라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계약 관계라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접촉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공간적 효과로서 개성공단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개성공단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두 개 남북한 마음들의 상호작용의 종류는 아까 그 앞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데 주로 나타나는 것들은 물론 충돌도 있고 구성도 있지만 기본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는 협상이었더라.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진이 그 밝혀낸 것입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접촉지대가 지금 말씀드린 개성공단을 사례로 놓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형태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마음들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주로 공간적 효과라는 것이 있고 남북한 그 당사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공간적 효과를 받으면서 상호작용의 특정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이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접촉지대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개성공단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탈주민 주거지역도 있고요. 뭐 남북한의 공식적인 회담장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쭉 보니까 접촉지대에는 분명히 공간적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동등하게 만나냐, 고용관계로 만나냐, 혹은 다수나 소수에 따라서 만나냐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차별화되더라. 꼭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고, 예컨대 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에도 지금 굉장히 이탈주민들이 꽤 들어와 계시는데 사회적 소수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수자적인 특성, 보편적인 나타나는 사회의 소수자적 특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런 공간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을 쭉 접촉지대를 보니까 접촉 수준과 빈도에 따라서 상호작용의 종류도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주민이 처음 봤을 때하고 뭐 1년이나 2년 같이 살게 됐을 때 그 같이 일하게 됐을 때 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이런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도 나타나지만 경협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교류 사업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태도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쪽 사람들의 태도도 변하긴 하지만 양쪽 다 변하지만 변하는 것의 정도와 빈도는 좀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뵀습니다. 반면에 공식적인 자격으로 만났을 때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물론 제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럴 때는 역시 전통적인 분단 관계에서는 체제 경쟁, 상호 의식 혹은 냉전 의식 같은 것이 강하게 표출되더라. 이렇게 저희가 그 접촉지를 통해서 본 마음통합 사례에서 나타난 결과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를 일단 접촉지대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남북한 마음들이 상호작용하는가를 일단 먼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남북한의 마음들이 어떻게 구성될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로,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봤다면 이제는 다시 그걸 조금 떨어뜨려서 남북한 마음의 발전, 북한의 마음의 그 구성 양쪽들을 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독립적인, 물론 양쪽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으로서 생각했던 개념이 지질학이란 개념입니다. 왜 지질학이란 거를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뭐 지질, 자연현상도 우리가 어떤 겉으로 보는 거 보면 외면적으로 보지만 그 밑에서부터 켜켜이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북한의 경우를 보면은 이거는 제일 밑에 층, 기반에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의 지층으로 비해서 본들 기반은 조선민족, 한민족, 저희는 남쪽에서는 한민족이라고 하죠. 북한은 조선민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저희 반만년이라고 그냥 또 얘기들 하지만, 뭐 단권 이래로 본다면 쭉 오랫동안 깔려있는 가장 밑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밑층을 기반으로 해서 48년도에 분단이 된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분단에 따른 사회주의라는 것이 마음이 층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사회주의에서 비롯된 마음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냉전 체제 그리고 분단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특히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전 국제적인,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그 분단 체제가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탈냉전 혹은 탈분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 그 위층이 되는 거죠. 사회주의에서 마음, 그 위에 있는 것이 탈분단의 마음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완결되고 있지만 특히 북한 입장에서 체제 전환국들이 많으면서 사회주의가 국가 사회주의들이 붕괴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되겠죠. 이제 이것이 북한에서 이제 고난의 행군과 연결되는데, 그 다음 위층에 고난의 행군 시기 체제 전환과 마련되었던 어떤 그 지층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일 윗지층은 그런 그 사회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북에서 살고 있는 많은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결합된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표면상에 보면, 그러니까 표면상 육지로 보면 육지 표현, 그 표층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계속 역사적 단계가 만들어지면서 북한의 마음이라는 게 구성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밑층은 이제 그 오래된, 여기 이제 아까는 북한은 조선민족이라고 오늘 한이니까 한민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이후에 자본주의의 마음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탈냉전 이후에, 탈냉전이니까 저희는 사회주의 체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탈냉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거의 흡사하게 같이 갔었던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범지구화와 연결됐던, 그리고 저희가 북한이 이제 90년대 고난의 행군 겪었다면 우리는 이제 90년대 그 IMF를 맡게 되는데, 이런 사건들로 해서 새로운 마음의 지층이 만들어졌다 한다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역시 그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과 개인적 사건이 합쳐가지고 그 표면적인 또 다른 그 지층 위를 감싸고 있는 새로운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남이나 북이나 밑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위가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강의가 이제 주로 제가 말씀드린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왜 마음 통합을 이야기하고 마음 통합을 연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부분별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크게 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뭘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물론 개인적 소망이라는 게 있겠죠. 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뭐 성공도 해야 되겠고, 뭐 좋은 가정도 꾸려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통일에 관한 문제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그 통일을 그냥 계속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고 있는가? 통일한 게 남북한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것이 좋은가? 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공존하는 거는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통일과 공존이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은 한 국가로 사는 것이고, 공존이라는 것은 그냥 남한과 북한이 같이 잘 지내는 것이겠죠. 이 문제,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게 뭔가, 북한은 뭔가, 북한은 어떻게 지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평화를 바라나 전쟁을 바라나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언뜻 얘기하면 누가 전쟁을 바라겠느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표현은 전쟁이 아닌 것 같지만 전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전쟁과 연결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휴전선 인근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보복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전쟁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 전쟁을 감수할 생각이 있는지, 평화로운 삶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근본적으로 좀 되새겨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얘기든 이런 근본부터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해 보고 가자, 진짜로. 이것이 뭐 국가 단위고 뭐 사회 단위가 일단 나부터,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뭘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당연히 통일 문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상대편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이라는 것인데, 북한에 대해서 타자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도 저희가 이 강의 시리즈에서 쭉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타자로 봤죠. 뭐 남이니까 당연한 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의 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객체, 수단,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된 주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체는 나만 주체고 쟤는 저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흔히 얘기하는 소수자를 보는 다수자의 입장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물론 저도 오늘 강의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했지만 북한이란 말이 맞나? 이런 얘기죠. 북한이란 말은 저희만 쓰는 말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답입니다. 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하는 것보다도 북한이란 말 자체부터 사실 타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주체성이라는 것, 이건 뭐 북한의 주체 사상이 아니라 독립된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북한 얘기하면 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소위 뭐 세습 얘기하면서 그냥 그 지도자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하고 동일시해버리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아니라 북한이라는 것에 그분은 뭐 두 분은 돌아가셨고 한 명 살아계시지만 한 명이잖아요. 자연의 뭐 지도자들 혹은 뭐 정치를 틀어보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의 많은 사람들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아이들, 북한의 학생들, 북한의 엄마, 북한의 아빠, 북한의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것들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죠. 또 연결된 얘기긴 하지만 체제나 구조 얘기만 해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체사상 얘기했고요. 독재 얘기했고 뭐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틀렸다고 혹은 맞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핵무기 물론 중요합니다. 핵 개발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들,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해 먹고 살지? 밥 먹을 때 어떻게 하지? 우리 같이 배달되나? 뭐 이런 것들. 북한의 그 학생들은 뭐 하고 놀지? 뭐 땡땡 치면 뭐 하지? 뭐 이런 얘기들이죠. 제가 예전에 그 중학교 학생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생들한테 저희 중학생들한테 야, 네 또래 북한 애들은 땡땡이 치면 뭐 할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을 했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북한 애들도 땡땡이 쳐요? 그랬더니 야, 학생들이 땡땡이 치는 게 당연한 거지. 저긴 땡땡이 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북한 애들 땡땡이 치면 뭐 사형당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땡땡이 치는 건 당연하다. 학생들이 학교 좋아하면은 학교 가는 거 좋아하면 전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 안 가야지 재밌는 것이고 땡땡이 치고 노는 건데 그럼 뭐 하고 놀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청소년이 되면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어떻게 갖게 되고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어떤 직업을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하고 어떤 집에 살고 싶어하고 어디 살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북한의 가족관계는 북한의 남성들은 설거지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이념적인 방향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찰에 따라서 사고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를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생각 안 하고 체제나 구조를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하면은 이제 쭉 강의가 진행되면서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물론 저희 분단이라는 게 이념에 따라서 나눠졌고 혹은 정치적 기준에 제도에 따라서 나눠진 거지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념과 가치에 극복 못지않게 정서와 감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감정, 감성, 정서, 정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친구 만나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친구가 되는 것이고 친구 사귀는데 뭐 너희 이념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만나지는 않잖아요.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실용적인 걸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을 하면서 새로운 감정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그런 것들 사례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추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조은영, 김명준 부부가 만든 우리 학교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게
총련의 학교를 소재로 했던 그 일본의 조총련의 조선학교를 소재로 했던 영화인데 이게 이념적인 것들이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그러지 뭐죠. 소재는 뭐 북한에 가까운 총련 학생이지만 거기에 다 북한 쪽 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 영화를 추천하면은 이 영화를 만들었던 조응영, 김명준 부부가 결국은 새로운 감수성의 좀 선두주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단 문제, 분단으로 만들어졌던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영화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감성의 한 사례를 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이 적절했지만 조은령 감독 같은 경우도 소위 서울에서 굉장히 그 소위 강남 키드가 되겠고 그 미국에서 외고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굉장히 촉망받던 영화인이었고 그 앞선 세대의 분단, 냉전 이런 것들에서 직접적으로 그 세례를 받은 세대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 집단들이 보는 새로운 감성으로 가지고 분단을 어떻게 보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옆에 있는 거는 그 임동우 교수라고 그 건축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썼던 북한 도시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분이 하고 있었던 거는 그 평양이란 사회주의 평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것인데 이분이 경계한 것은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이나 자본주의를 확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들어가지고 체제전환, 세계사적 체제전환을 어떻게 적합하게 가냐는 거죠. 예컨대 뭐 지금 그 미사일 할 때 퍼레이드하고 군인들 퍼레이드하고 있는 김일성 광장 밑에다가 쇼핑몰을 집어넣어 본다든지 굉장히 그 상상력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를 얻다가 집어넣는다든지 큰 그 쇼핑센터 집어넣고 이러면서 다만 조화롭게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친구를 봐서 제가 보자마자 좀 물어봤습니다. 강남 키드냐? 이게 자기 강남 키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세대도 그런데 이런 그 새로운 식으로 분단 문제, 그다음에 통일 문제, 소위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보는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그 통일이나 이 통합이라는 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할 일이 없다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뭐 국가 하나를 있고 없고 막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 일상에서 새로운 통일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건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지만 배타적 민족주의 같은 것들을 극복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냉전 문화, 적대시하는 이분법, 적이냐 아군이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공존의 문화를 지향해 볼 수가 있겠고 이미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탈 주민들 또 이탈 주민을 포함해 가지고 뭐 성적 소수자라든지 다양한 소수자들과 더불어 사는 연습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좀 두텁게 기피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서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저희 나라도 많겠지만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북한의 취약층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것은 이제 이게 아시안 게임의 장면인데요. 이 아시안 게임에서 보면은 이게 남북한 남북의 그 여자 축구 시상식 장면인데 이 시상식 장면을 보면은 일본 친구들이 우승을 했고 북쪽이 2등 저희가 3등 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이 남쪽 친구들과 북쪽 친구들이 준결승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는데 이 경쟁이 끝난 다음에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두 친구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울리면서 사진도 찍고요. 얘기도 나누고 껴안고 안부 묻고 다시 만날 기억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것이 왜 좀 강조하고 있냐면은 저는 이 정도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통합이 아닌가? 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니까 저희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겠죠. 싸울 땐 싸우고 그건 축구 경기니까. 뭐 어떤 데는 경쟁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 끝난 다음에 또래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진 찍고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마음 통합을 위한 실천일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꼭 그래가지고 통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마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그 마음 통합 저희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얘기들 앞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야기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